물 마시고 싶냐? 그럼 빌어봐. 성님, 물 한 모금만 주시오잉 하고 애절하게 말이야. 오늘의 이야기는 전라도 사투리가 불러온 한 군인의 처절한 비극이자 짓밟힌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옥에 아가리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 8월 강원도 화천의 신병교육대 연병장은 섭씨 33도를 훌쩍 넘긴 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공간마저 왜곡시키는 듯 어지럽게 춤을 췄고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는 희뿌연 열기 속에 잠겨 신기루처럼 아득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것은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뿐이었다. 그 살인적인 열기 한복판에서 갓 입소한 훈련병들의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제각기 다른 삶을 살다 대한민국 육군 2등병이라는 하나의 이름표 아래 모인 청춘들은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 뜨거운 계절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내무반이라고 불리는 생활관 안 역시 바깥의 열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선풍기 2대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헐떡이며 더운 바람을 휘저을 뿐이었다. 끽끽. 단조롭게 쇳소리를 내는 선풍기 소음 아래 훈련병들의 신음과 땀 냄새, 눅눅한 공기가 뒤섞여 질식할 듯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강민준 이병. 21살. 전라북도 전주에서 나고 자란 그는 지금껏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서러운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손에 꾹 쥔 어머니의 편지가 땀에 젖어 축축했다.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 수십 번을 고쳐 썼을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땀 때문에 희미하게 번져가는 것을 보며 민준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우리 아들 민준아, 거식이 뭐냐, 너무 애쓰지 말고 밥 잘 챙겨 묵어라. 몸뚱아리가 제일 큰 재산인 것이여. 어머니의 구수하고 정겨운 사투리가 담긴 문장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문장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민준에게는 고향의 냄새이자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했던 유년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소중한 위안을 황급히 접어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어야 했다. 저벅저벅. 위압적인 군화 소리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 또 엄마 저 생각하냐?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 담긴 목소리. 생활관의 절대 권력자 최진혁 상병이었다. 서울 출신의 24.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한 그는 그만큼의 사회 경험과 억센 자존심을 어깨에 단 작대기 3개로 증명하려 들었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 다부진 어깨, 날카롭게 찢어진 눈매는 이제 갓 사회의 때를 벗기 시작한 이등병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최진혁은 민준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늘진 그의 얼굴 아래 민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표준말 쓰자. 사투리 쓰면 또 찍힌다. 민준은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입소 첫날 관등 성명을 대다가 무심코 튀어나온 잉하는 말꼬리 하나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최진혁은 그를 강민준이 아닌 전라도라고 불렀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명백한 낙인이었다. 고향에서 온 편지인가 보네. 최진혁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질겼다. 네, 그렇습니다. 민준은 최대한 감정을 지우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그걸로 만족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어디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라. 너그 어머니는 아들한테 뭐라고 편지 썼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생활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헐떡이던 선풍기 소리마저 잠잠해진 것 같았다. 주변에서 각자 관물대를 정리하거나 전투화를 닦던 동기들의 시선이 전부 민준과 최진혁에게로 쏠렸다. 숨막히는 침묵과 긴장감이 민준의 목을 졸랐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민준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개인적? 야, 여긴 군대야. 개인 같은 건 없어. 오로지 단체만 있을 뿐이지. 몰랐냐? 최진혁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어서 읽으라고. 못 알아들어?
민준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주머니 속 편지의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동기들의 시선은 이제 노골적인 구경거리로 변해 있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인 눈빛들. 그 시선들 앞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편지를 조롱거리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꾹 숙였다. 그것은 복종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에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옥 같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에 도열한 훈련병들은 아침 구보를 시작했다. 어제 내린 비로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새벽인데도 후텁지근했다. 민주는 고향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자라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그의 몸을 낯설게 만들었다. 평소와 같은 리듬을 찾지 못하고 발걸음이 미세하게 흐트러졌다. 바로 그 순간을 최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야, 거기 촌놈. 발 안 맞춰. 대열 뒤편에서 달리던 최진혁의 고함이 연병장 전체에 울렸다. 모든 훈련병들의 고개가 일제히 민준에게로 향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들의 눈처럼 수십 개의 시선이 그의 등에 날아와 박혔다. 아따, 허벌나게 힘들어 불어. 그 촌스러운 말투부터 고치라고 했지. 최진혁은 민준의 고향 사투리를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며 비웃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억지로 참는 듯한 크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곧이어 몇몇은 대놓고 따라 웃기 시작했다. 허벌나게 허벌나게. 그 말들이 창이 되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지만 그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다. 여기서 정색하거나 화를 내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임마. 고함은 계속됐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발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었다. 구보가 끝나고 꿀맛 같은 급수 시간이 찾아왔다. 33도의 폭염 속에서 1시간 가까이 달린 훈련병들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은 생명수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수통을 들고 급수차 앞에 길게 줄을 섰다. 하지만 민준의 차례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던 동기들이 슬그머니 다른 동기들 뒤로 그를 밀어냈고 어느새 그는 줄의 맨 끝에 서 있었다. 어이 전라도. 천천히 마셔. 원래 행동이 느리잖아, 안 그래? 최진혁이 자신의 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며 민준을 향해 낄낄거렸다. 급하게 먹다 체하면 전라도 망신이잖아, 응?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동기들도 따라 웃었다. 민준은 타들어가는 목을 마른 침으로 축이며 묵묵히 기다렸다. 식도가 사포처럼 까끌거렸지만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을 때 급수차의 물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미 햇볕에 미지근하게 데워진 물 몇 모금을 겨우 수통에 담을 수 있었다. 그는 그 물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갈증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갈증, 서러움이라는 갈증만이 가슴속에 응어리져 남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운명의 점호 시간이 다가왔다. 최진혁은 자신의 왕국을 순찰하는 왕처럼 거만한 걸음걸이로 생활관을 돌며 각 훈련병들의 침상을 점검했다. 청소 상태, 관물대 정리, 모포의 갖가지. 그의 날카로운 눈에 거슬리는 것은 무엇이든 불호령의 대상이 되었다. 마침내 민준의 침상 앞에 선 그는 모든 것을 검사한 뒤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더니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폭탄 같은 선언을 했다. 오늘부터 강민준 이병은 저기 관물대 밑에서 잔다. 생활관 전체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우리 부대 새로운 규칙이다. 전라도는 구석 바닥에서 자는 거. 알겠냐? 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규칙 말입니까?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민준이 자신도 모르게 반문했다. 하지만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최진혁의 눈빛이 번개처럼 매섭게 번뜩였다. 어디? 뭐?
지금 상병한테 토다는 거냐? 주변 동기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며 아려왔지만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모멸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천천히 주먹을 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 알면 됐어. 당장 이사 실시. 최진혁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민주는 묵묵히 자신의 이불과 베개를 들었다. 동기들의 침상 아래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 있는 관물대 밑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에 얇은 매트리스를 깔며 그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억지로 참는 듯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귀를 파고들었다. 한 번만 참자. 제대하면 끝이다.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침상 위에서는 동기들의 편안한 숨소리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천장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어머니의 편지가 유일한 온기였다. 고향의 여름밤 평상에 누워있으면 어머니가 부채질해 주시던 기억, 풀벌레 소리, 흙냄새. 아련한 기억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새벽 기상 나팔이 울렸을 때 민준의 온몸은 뻐근하고 쑤셨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괜찮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민주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것이 진짜 악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더 잔혹하고 비참할지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이 그의 군 생활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위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혹서기 적응 훈련은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갔다. 오전 10시만 되어도 기온은 35도를 넘나들었고 철제 총기는 불에 달군 쇠처럼 뜨거워 맨손으로 잡기 어려울 정도였다. 훈련병들의 전투복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피부에 들러붙었고 탈수 증세를 보이며 비틀거리는 이들이 속출했다. 이런 살인적인 환경 속에서 한 모금의 물은 그야말로 생명줄이었다. 취사병이 물통을 들고 나타나자 훈련병들이 약속이나 한 듯 우르르 몰려들었다. 민준 역시 타는 듯한 목마름에 수통을 들고 줄 끝에 섰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아니, 어제보다 더 노골적인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분명 민준 앞에 서 있던 동기들이 하나둘씩 그의 뒤로 가라는 눈치를 주며 앞으로 끼어들었다. 제가 먼저. 민준이 나지막이 말하려던 순간 최진혁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전라도는 천천히 마시라고 했지. 느려 터졌으니까. 급하게 먹으면 또 체한다. 아기가 뚝뚝 묻어나는 웃음소리가 최진혁의 입가에서 번졌다. 다른 훈련병들은 이제 그의 눈치를 보며 따라 웃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며 침묵으로 동조했다. 민준의 수통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뒤로 밀려났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을 때 배급용 물통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부산 출신으로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했던 동기 김선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20살의 앳된 얼굴에는 늘 어색한 미소와 함께 남을 배려하는 기색이 어려 있었다. 야, 내 물 반 줄게. 선우가 자신의 수통을 내밀었다. 수통에는 귀한 물이 반쯤 차 있었다. 민주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아니다. 진짜로. 내는 좀 참을 수 있다. 진짜 괜찮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튀어나갔다. 선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민준은 곧바로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저 녀석까지 나 때문에 표적이 되게 할 수는 없어. 차라리 나 혼자 참는 게 나아. 남의 호의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 민준이 서 있는 군대라는 이름의 섬이었다. 그날 밤 생활관은 유난히 고요했다.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만이 단조롭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관물대 아래 딱딱한 바닥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굴욕감과 분노로 정신이 말똥말똥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때 침상 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진혁이었다. 그는 살금살금 침상에서 내려와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으로 민준의 관물대로 다가왔다. 민준은 순간 온몸이 굳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철컥. 최진혁이 민준의 관물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뒤적거리다 꺼내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였다. 어쭈 이게 무엇이다냐? 최진혁의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소리에 자는 척하던 다른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다. 최진혁은 편지를 펼쳐들고는 마치 무대 위 배우가 된 것처럼 과장된 톤으로 읽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민준아, 거식이 뭐냐 아이고, 우리 아들 몸뚱아리가 제일 귀한 것이지. 푸하. 생활관 곳곳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최진혁은 더욱 신이 난 듯 전라도 사투리를 기괴하게 흉내내며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어메가 김치도 맛나게 담가놨는디 우리 아들 보고 싶어 죽겄단께.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가슴속에서 시뻘건 용암 같은 것이 끓어올랐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진심과 사랑이 담긴 글귀들이 저열한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만하십시오. 민준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순간 생활관의 모든 웃음소리가 칼로 자른 듯 멎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릴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한 거냐? 최진혁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읽던 편지를 흔들어 보이며 민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게 뭐라고? 엄마 젖바는 소리 적힌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돌려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코웃음만 쳤다. 돌려달라고? 하. 공손하게 부탁해야지. 빌어보라고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전라도 말투로. 성님 제발 돌려주쇼잉 하고 말이야. 그럼 생각해볼게. 주변 훈련병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봤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저 종이 쪼가리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지옥 같은 이곳에서 그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어머니 그 자체였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큰 결심을 하고 분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적응해라. 분대장은 서류 더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마치 길가에 돌멩이가 굴러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듯한 태도였다. 원래 말입니까? 하지만 이건 이병 강민준. 군대에서는 적응이 최우선이다. 이런 사소한 일로 보고서 올리고 징징거리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알겠나?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원래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겁고 폭력적으로 느껴질 줄은 몰랐다. 원래 그런 것이 맞다면 자신이 틀린 것일까? 아니면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잘못된 것일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점심시간 민주는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입맛도 없고 목도 메었지만 살기 위해 억지로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었다. 그때 김선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야, 괜찮나? 응. 민주는 짧게 대답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제 그거 너무 심했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됐어. 신경 쓰지 마. 민주는 선우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자신에게 뻗어온 손을 잡았다가 그 손마저 더러운 구렁텅이에 함께 빠뜨릴 수는 없었다. 이것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자신만의 전쟁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저녁 민주는 세면대 거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는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보며 표준어 발음을 되풀이해서 연습하고 있었다. 입모양을 교정하고 억양을 지우기 위해 몇 번이고 같은 문장을 중얼거렸다. 자신의 뿌리, 자신의 언어를 부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때 옆에서 세수를 하던 신학대 출신의 군종병 윤지성이 그를 힐끗 쳐다봤다. 23살의 지성은 평소에도 다른 훈련병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했다. 강이병 혹시 상담 필요합니까? 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진솔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밤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던데 정말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발음 연습하는 겁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을 끊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속으로는 끝없이 되뇌었다. 내가 바뀌면 돼. 나만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문제는 저들이 아니라 사투리를 쓰는 나한테 있는 거야.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말 민준이 자신의 색깔을 모두 지우고 투명 인간이 되기만 하면 모든 차별과 괴롭힘은 사라질까? 아니면 그것은 더 큰 폭풍을 부르기 위한 폭풍전의 고요일 뿐일까? 다음 날은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사격장으로 향하는 민준의 어깨는 유난히 무거웠다. 그의 마음은 어젯밤의 절망으로 여전히 어두웠지만 손에 쥔 K2 소총의 차가운 감촉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낼 기회가 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시작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터였다. 사격장의 공기는 화약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훈련병들은 저마다의 상념에 잠긴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누군가는 좋은 점수를 받아 포상 휴가를 꿈꿨고 누군가는 그저 이 지긋지긋한 훈련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민주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무심하게 앞사람의 격발 소리를 들으며 손에 쥔 소총의 차가운 감촉에만 집중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다. 사수 사격 개시. 통제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엎드려 쏴 자세로 소총을 어깨에 단단히 밀착시켰다.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멧돼지를 쫓아 산을 오르내리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은 아니었지만 유능한 엽사셨다. 어린 민준에게 장난감처럼 쥐어주셨던 공기총, 숨을 고르는 법, 방아쇠를 당기는 감각. 몸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깊고 고른 호흡. 가늠자와 가늠쇠를 일치시키고 표적지의 검은 원에 집중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과 표적만이 남는 순간. 탕! 첫 발이 발사되고 그는 기계처럼 침착하게 10발의 격발을 마쳤다. 잠시 후 표적지를 확인하러 갔던 부사수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이병 강민준 총 10발 중 8발명 중 특등 사수입니다. 순간 사격장 전체에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다. 교관조차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다시 쳐다봤다.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서너 발 마치는 게 고작인 상황에서 10발 중 8발은 경이로운 기록이었다. 이야, 저 녀석 사격에 재능 있네. 어디서 총 좀 쏴봤나? 교관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동기들의 시선에도 처음으로 부러움과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입소 이후 처음으로 전라도가 아닌 강민준 개인의 능력으로 온전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다. 낯설지만 가슴 벅찬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희망은 단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운빨이네. 전라도 촌놈이 뭘 제대로 하겠냐? 최진혁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사격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동기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교관마저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외면했다. 방금 전까지 민준을 향했던 칭찬과 부러움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결국 그는 사격 잘하는 강민준이 아니라 운 좋은 전라도 촌놈일 뿐이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며칠 후 한반도 전역에 열돔 현상이 찾아왔다.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치솟으며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이런 날씨에도 훈련은 취소되지 않았다. 15km 완전 군장 행군.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문과도 같았다. 오전 9시 행군이 시작된 지 불과 30분 만에 훈련병들은 땀으로 목욕을 한 상태가 되었다. 20kg이 넘는 군장과 소총이 어깨를 짓눌렀고 뜨겁게 달궈진 방탄모 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행군 시작 1시간 만에 한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의무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행군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군대의 철칙이었다. 2시간이 지나자 민준의 시야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수면 부족과 영양 불균형,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의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호흡은 끊어질 듯 가빠왔다. 뒤처지지 말고 속도 맞춰.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들려오는 최진혁의 고함 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전을 때렸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꺼봐, 전라도라 체력이 약해 빠졌네. 역시 촌놈들은 다르다니까. 최진혁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그 말에 몇몇이 실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는 휘청하고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최진혁이 자신의 수통을 들어 올리며 그의 앞에 섰다. 야, 물 마시고 싶냐? 잔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럼 빌어봐. 내 고향 말로 성님, 물 한 모금만 주쇼잉 하고 애절하게 말이야. 민주는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내 얼굴 꼬라지 좀 봐라. 시뻘겋게 익어서 터지기 직전이구만. 최진혁이 수통을 눈앞에서 흔들며 악랄하게 놀려댔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히 뒤따라오던 김선우가 참다 못해 뛰어들었다. 상병님, 햇빛이 너무 강합니다. 물 좀. 뭐? 지금 나한테 지적질하는 거냐? 최진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강이병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내 걱정이나 해. 얼차려 실시한다. 팔굽혀펴기 50회. 최진혁의 명령에 선우는 어쩔 수 없이 불타는 아스팔트 위에 엎드렸다. 섭씨 60도는 좋기 넘을 바닥 위에서 선우는 이를 악물고 팔을 굽혔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 때문에 유일하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가 고통받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나섰다가는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무력감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부소대장인 박철규 중사가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베테랑인 그는 서류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박 중사는 꼼꼼하게 생활관 내부를 살피며 걷다가 문득 관물대 아래의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누가 여기서 자고 있는 거지? 박 중사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생활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이병, 강민준, 왜 여기서 자는 건가? 박 중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준은 순간 망설였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최진혁의 살기 어린 시선. 진실을 말했다가는 내일 어떤 보복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자원했습니다, 중사님. 결국 민준은 거짓말을 택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최진혁을 비롯한 몇몇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다. 자원? 박철규 중사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그의 20년 군 생활 데이터베이스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울 좋은 거짓말인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정말 자원한 거 맞나? 그가 재차 물었다. 그 눈빛은 민준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네, 중사님. 민준은 시선을 내리깐 채 다시 한번 거짓을 말했다. 박 중사는 민준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신병을 추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그래, 알겠다. 박 중사가 몸을 돌려 생활관을 나가려는 순간 문 옆에 서 있던 군종병 윤지성에게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이병, 내일 아침 바로 이상징후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 지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거대한 톱니바퀴의 작은 이 하나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 중사가 떠난 후 생활관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진혁은 눈에 띄게 불안한 표정이었고 다른 훈련병들도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민주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보았다. 며칠 전 만들어진 생활관 단체 대화방. 익명으로 메시지가 몇 개 올라와 있었다. 전라도 느림. 오늘도 바닥 신세 키읔키읔 진짜 개답답하다.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자.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끄려는데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다. 야, 근데 아까 박 중사님 뭔가 눈치챈 것 같지 않냐? 이응이응 표정 안 좋으시던데. 우리 조심해야 할 듯. 당분간 조용히 있자. 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껐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겨난 것 같았다. 중사님이 무언가 알아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과연 박철규 중사의 개입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까? 어둠 속에서 민주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고양이 그리고 어머니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마저 들킬까 두려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길고 긴 밤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박철규 중사가 다녀간 후 생활관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최진혁은 사냥개처럼 신경을 곤두세운 채 사소한 것 하나하나의 트집을 잡으며 포악하게 굴었다. 그의 불안감은 고스란히 훈련병들에게 전가되었고 그 분노의 최종 종착지는 언제나처럼 강민준이었다. 그날은 혹서기 야외 종합훈련,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다는 화생방 훈련이 있었다. 숨막히는 CS가스가 가득 찬 가스실 안에서 훈련병들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생지옥을 경험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피부는 따가웠고 호흡은 한참 동안이나 고르지 못했다. 며칠째 이어진 잠 부족과 스트레스, 그리고 이날의 혹독한 훈련으로 민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훈련장을 벗어나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중 그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머리가 핑 돌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뭐야, 무슨 일이야? 교관이 달려왔지만 최진혁이 먼저 민준의 멱살을 잡아채듯 일으켜 세웠다. 꾀병입니다, 이 새끼. 맨날 이런 식으로 열외하려고 합니다. 꾀병 아닙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지만 최진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일어나. 이런 나약한 정신머리로 전쟁 나면 어쩔 건데. 그가 민준을 거칠게 밀치는 순간 균형을 잃은 민준이 그대로 넘어지며 팔꿈치가 거친 자갈밭에 쓸렸다. 전투복이 찢어지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아! 따가운 아픔에 민준이 신음을 내뱉었지만 최진혁은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혀를 찼다. 이것 봐, 진짜 약해 빠졌네. 꼴값 떨고 있어. 결국 민준은 의무실로 실려갔다. 의무병이 상처를 소독하며 말했다. 깊진 않아서 다행인데 탈진이 심하네요. 오늘은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들어온 한 간부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체력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 마치 모든 것이 민준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투였다. 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깊고 잔인한 나락이었다. 최진혁이 모든 훈련병들을 집합시킨 채 가운데 서 있었다. 다들 모여봐. 오늘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며칠 전 빼앗아갔던 민준의 어머니 편지였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군대냐? 여기가 니들 집이야? 최진혁이 편지를 높이 들어 올리며 비아냥거렸다. 돌려주십시오. 돌려달라고? 이런 나약한 감성의 상징 따위는 군대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을 마친 최진혁이 편지를 양손으로 잡았다. 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생활관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안 됩니다. 민준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다. 편지는 두 동강이 나 바닥에 나뒹굴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힘없이 흩어졌다. 엄마 편지 하나 없다고 질질 짜고. 이게 군인이냐? 최진혁의 조롱이 계속되었다. 민준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편지 조각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단 한 조각이라도 놓칠세라 필사적으로 더듬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하십시오. 김선우였다. 늘 조용하고 소심했던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생활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뭐라고? 야, 김선우.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 최진혁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선우는 파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무하십니다. 편지를 찢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너도 저 촌놈이랑 같은 편이냐? 아니면 너도 전라도야? 최진혁이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순간 두두두두 연병장 쪽에서 낮게 깔리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웅웅거리는 소음은 점점 커지며 생활관 창문을 뒤흔들었다. 뭐야? 이 시간에 웬 헬기? 훈련병들이 약속이나 한 듯 창문으로 몰려들었다. 어둠이 내린 연병장에 군용 헬기 한 대가 서치라이트를 밝히며 착륙하고 있었다. 강력한 하강풍에 흙먼지가 회오리처럼 휘몰아쳤다.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그때 부대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터져 나왔다. 전 장병 즉시 대기. 반복한다. 전 장병 즉시 대기. 전투작전 사령부 긴급 현장 점검 실시. 전투작전 사령부.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생활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점검이 아니었다. 최진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민주는 여전히 바닥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잠시 후 소대장실. 사복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180cm가 넘는 단정한 체격, 날카롭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고든 자세와 절도 있는 분위기는 오랜 군 경험을 짐작하게 했다. 김중령입니다. 보고받으러 왔습니다. 그가 소대장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소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격려했다. 편하게 하게. 비공식 감찰이니까. 김중령이라 불린 남자는 내무반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 한 생활관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엄마 편지나 붙들고 우는 새끼 때문에 부대 분위기만 흐려졌네. 진짜 답답하다. 최진혁의 목소리였다. 김중령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문틈으로 더 자세히 귀를 기울였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수없이 봐온 부조리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소대장실로 돌아간 그는 진짜 신분증을 꺼냈다. 비공식 감찰 완료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대장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다. 육군 중장 강무진. 중장님. 소대장이 경례를 하려 했지만 강무진 중장이 손으로 제지했다. 조용히.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철규 중사 불러오게. 그리고 주임원사 군종병 의무반장도. 잠시 후 관련자들이 모두 모였다. 강 중장은 박 중사가 올린 이상징후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고 군종병 윤지성과 의무병의 증언을 차례로 들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개인의 기질 문제가 아니었군. 시스템이 방조하고 지휘계통이 썩었다는 게 맞아. 깊은 실망감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마지막으로 이병 강민준. 개인적으로 면담하겠다. 잠시 후 팔꿈치에 붕대를 감은 민준이 소대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다 앞에 앉은 남자를 보고 그대로 멈춰섰다. 민준의 눈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커졌다. 아버지. 놀라움에 찬 아들의 목소리. 그렇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무진은 바로 민준의 아버지였다. 조용히 해라, 민준아. 강무진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눈빛은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별 때문에 특혜받는다고 할까봐. 민준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겨 떨려왔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들의 고통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과 이 썩어 빠진 군대 문화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민준아.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상급자로서다. 내가 이 문제를 공식화하면 정식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 특혜라고 수군거릴 수도 있어. 어떻게 하겠나? 민준은 한참 동안 망설였다. 지금까지 혼자 모든 것을 참아왔다. 아버지의 힘을 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자신을 위해 대신 얼차려를 받던 선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찢어진 어머니의 편지 조각이 떠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민주는 똑바로 서서 아버지를, 아니 중장님을 바라보며 경례했다. 군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강무진은 깊은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가장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은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다. 알겠다. 정식 절차로 진행한다. 그는 즉시 관련자들을 다시 소집했다. 이 사건은 정식으로 조사한다. 가해자는 물론 이 사태를 방조한 모든 간부들까지 전부 책임을 묻겠다. 소대장과 다른 간부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06시 전 장병 연병장 집합시키게. 내가 직접 할 말이 있다. 그날 밤 신병교육대는 벌집을 쑤신 듯 술렁였다. 갑작스러운 사령부 점검과 조사 소식에 모두가 불안에 떨었다. 최진혁은 사색이 된 채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 있었다. 바닥이 아닌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였다. 내일 아침 동이 트면 과연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새벽 6시. 평소보다 30분이나 이른 비상기상 나팔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막사를 찢듯이 울려 퍼졌다. 훈련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허둥지둥 일어나 전투복을 챙겨 입었다. 생활관에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지? 하는 불안한 물음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전 장병 비상 소집.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할 것.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모두가 뛰쳐나갔다. 최진혁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대열에 섰다. 어젯밤부터 그의 심장을 옥죄던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연병장에 도열하자 훈련병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단상 위 그리고 그 주변으로 평소에는 볼 수 없던 높은 계급의 장교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중심 단상 위에는 어젯밤 김중령이라 불렸던 사내가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사복이 아닌 위험 있는 육군 정복 차림이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는 그의 어깨 위에는 무려 3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렷! 주임원사의 쩌렁쩌렁한 구령에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단상에 선 강무진 중장은 계급장을 당당히 드러낸 채
연병장에 모인 수백의 아들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나는 육군본부 전투작전 사령부 사령관 중장 강무진이다. 그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경악과 놀라움이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중장이, 그것도 전투작전 사령관이 직접 신병교육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매우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문제 때문이다. 강 중장의 목소리가 한층 엄숙해졌다.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너희가 동료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이름들에 대해 말하려 한다. 순간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훈련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진혁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단언컨대 군대에서 그런 지역 구분은 무의미하다. 너희는 모두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여기에 서 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가 사자후처럼 터져나왔다. 전우의 언어를 비웃고 마실 물을 빼앗고 잠자리를 빼앗는 순간 너희는 전우가 아니라 적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대열 뒤편에서 군사 경찰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진혁과 가담했던 몇몇 훈련병들을 향해 다가갔다. 상병 최진혁, 이병 김철민, 이병 박동수. 즉시 분리 조치한다. 군사경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최진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절규하며 외쳤다. 중장님, 저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군 복무 중 열사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전라도 출신이었던 상관이 아버지를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진혁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과거에 숨겨져 있던 깊은 상처와 비뚤어진 분노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무진 중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최진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이 어려 있었다. 최상병. 내 아버지의 상처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 최진혁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번뜩였다. 하지만 강 중장의 다음 말은 얼음처럼 냉정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방패 삼아 아무 상관도 없는 무고한 타인에게 총구를 겨눈 것은 온전히 내 책임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개인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군인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다. 끌고 가라. 최진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군사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다. 강 중장은 이제 지휘 계통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분대장, 소대장 그리고 다른 간부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당신들의 미온적인 대응과 원래 그런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 또한 마찬가지다. 부조리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가해자와 똑같은 죄다. 즉시 감찰에 착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하겠다. 그는 다시 모든 장병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부로 부대 내 지역 차별 및 사투리 조롱 행위는 군법과 훈령에 의거해 가장 엄격하게 다룰 것이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을 것이다. 연병장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다. 마지막으로 강 중장은 아들 강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버지가 아닌 오롯이 상급자의 것이었다. 이병 강민준. 민준이 대열에서 나와 단상 앞으로 걸어와 경례를 올렸다. 내 보고서는 정식 절차에 따라 접수한다. 불의에 굴하지 않은 내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아버지는 철저히 공식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민준은 똑바로 서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중장님.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강 중장은 마지막으로 연병장의 모든 아들들에게 말했다. 군대는 하나다. 출신이 어디든 말투가 어떻든 너희는 모두 피를 나눈 형제보다 진한 전우다.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이 부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다. 이상. 집합이 해제된 후 훈련병들은 조용히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한 달 후. 강원도의 살인적인 무더위도 한풀 꺾인 8월 말. 신병교육대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저녁 점호 5분 전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오늘은 누가 고향 이야기 한번 맛깔나게 해볼 차례냐? 군종병 윤지성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 시간에는 각자의 고향과 뿌리를 자랑하고 존중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부사는 말입니다. 새벽의 갈매기 소리에 잠을 깨고 해. 김선우가 손을 번쩍 들고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풀었다.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더 이상 출신 지역은 조롱거리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자랑스러운 매개체가 되어 있었다. 생활관 문 옆에는 혹서기 체온 및 수분 기록표가 붙어 각자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했고 침상 배치는 추첨을 통해 일주일마다 공정하게 순환되었다. 구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던 최진혁이 민준을 찾아왔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이병 정말 미안했다. 내가 완전히 틀렸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생긴 분노를 엉뚱한데 풀었어.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주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상병님 마음도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그 마음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만 사과하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날 후배들에게는 상병님과 제가 겪었던 아픔이 아닌 진정한 전우회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침내 수료식 날이 다가왔다. 3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훈련이 끝나는 날이었다. 연병장 한쪽에서 민주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정복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 복장을 한 중장이 아닌 그냥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수료식이 끝난 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가와 경례가 아닌 악수를 청했다. 수고했다 아들아. 군인은 별을 달든 이등병 계급장을 달든 결국 같은 땀으로 이 땅을 지키는 존재다. 아버지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때 연병장 스피커에서 군가 전우가 흘러나왔다.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익숙한 멜로디였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민주는 김선우, 윤지성 그리고 새로 마음을 터놓게 된 다른 동기들과 어깨를 걸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민주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 안에서 성장했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을 깨달았다. 사투리든 출신 지역이든 그것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자신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제 민준의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될 터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 지독했던 여름의 경험이 그를 더 강하고 성숙한 군인으로 그리고 더 나은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모음집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전방 부대에서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지냈던 두 여군 간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존심 싸움 하나가 결국 두 사람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넣고 마는데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씁쓸한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018년 10월 강원도 화천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여명이 희미하게 번져올 무렵 제7보병사단 수색중대 연병장에는 40여 명의 병사들이 K2 소총을 든 채 정렬해 있었다. 민간 인출입 통제선 바로 너머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벽히 고립된 이 산골 부대의 아침은 언제나 정적과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총원 43명, 현재원 41명. 열외 2명, 휴가 2명. 이상 아침 점호 준비 끝. 중대 선임하사의 우렁찬 보고가 연병장을 가로질렀다.
보고를 받는 당직사관, 일소대장 한유진 중위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168cm의 훤칠한 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각 잡힌 전투복. 그녀의 존재감은 계급장을 떼고 보아도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ROTC 임관 3년차 그녀는 사단 내에서도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도열한 병사들의 발끝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병사들은 저마다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점호 시간은 단순한 인원 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규율과 준비 태세를 확인하는 무언의 시험에 가까웠다. 세 번째 줄 좌측에서 다섯 번째. 이름.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에 지목당한 김민준 상병의 어깨가 움찔했다. 상병. 김. 민. 준. 전투와 끈. 규정대로 다시 묵도록. 한중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팩트를 전달할 뿐이었기에 더욱 서늘하게 들렸다. 매듭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다. 야지 기동 시 수풀이나 철조망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사소한 부주의가 작전 실패와 전후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훈련소에서 배우지 않았나? 시정하겠습니다. 그녀의 지적은 언제나 이처럼 전곡을 찔렀다.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과 규정에 기반했기에 병사들은 그저 복종할 따름이었다. 그녀가 부임한 이후 중대의 전반적인 군기는 괄목할 만큼 향상되었지만 그만큼 병사들의 정서는 메말라갔다. 한유진 중이라는 이름은 곧 완벽과 긴장의 동의어가 되었다. 점호가 끝나고 식당으로 향하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척박한 환경, 고된 훈련보다 때로는 사람 하나가 주는 압박감이 더 견디기 힘들 때가 있었다. 그때 행정보급관이 식당 입구에서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오후에 신임 하사 한 명 전입 온다. 너희들보다 어린 여군이니까 괜한 생각 말고 군 선배로서 모범적인 모습 보여주도록. 알았나? 또 여군 간부? 식당 안이 잠시 술렁였다. 한유진 중이라는 단단한 얼음으로 가득 찬 이 공간에 또 다른 여군, 그것도 초임 하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과연 새로운 불씨는 이 얼음을 녹일 수 있을까, 아니면 함께 얼어붙게 될까? 병사들의 얼굴에 호기심과 우려가 동시에 스쳤다. 오후 2시 중대장과 함께 행정반에 들어선 신임 하사는 모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단결. 금일부로 제7보병사단 수색중대로 전입을 명받은 하사. 입니다. 이제 막 20살을 넘긴 듯한 앳된 얼굴, 긴장감 속에서도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동그란 눈. 160cm가 채 안 되어 보이는 아담한 체구의 전투복이 조금 커 보였다. 경례를 외치는 목소리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 살짝 떨렸지만 그 모습에는 꾸밈 없는 풋풋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등장은 무채색의 행정반에 예상치 못한 색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외근에서 복귀한 한유진 중위가 행정반 문을 열었다. 단결. 일소대장 복귀했습니다. 중대장님 특이사항. 보고를 이어가던 한중위의 말이 잠시 끊겼다. 그녀의 시선이 이하늘 하사에게 향했다. 그 시선을 느낀 이 하사는 온몸의 근육이 굳는 것을 느끼며 반사적으로 허리를 펴고 경례 자세를 취했다. 단결. 하사 이하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중위는 대답 대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신임 하사의 모든 것을 뜯어보는 듯 했다. 살짝 큰 전투복, 아직 길이 들지 않은 전투와 두려움과 의지가 뒤섞인 눈빛까지. 행정반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모두가 한중위의 입에서 나올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날카롭고 냉정한 평가일 터였다. 그러나 한중위의 입술 사이로 나온 말은 의외의 것이었다. 고생했겠군. 이 하사. 부대까지 올라오는 길이 험했을 텐데. 그녀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옅게나마 인간적인 온도가 스며 있었다. 자신 또한 겪었을 첫 부임의 막막함과 긴장감을 떠올린 것인지 아니면 험난한 길을 선택한 후배를 향한 아주 작은 연대감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이하늘 하사는 부대 생활에 빠르게 녹아들었다.
그녀는 특유의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먼저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작업 중인 병사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며 힘내십시오. 라고 응원했고 식사 시간에는 메뉴에 대해 제잘거리며 딱딱한 분위기를 풀었다. 그녀의 순수한 호의에 병사들도 조금씩 경계를 풀고 그녀를 편안한 누나이자 동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진정한 변화의 바람은 한유진 중위에게서 불어왔다. 한중위는 여전히 이 하사를 공적으로 대했지만 이전과는 분명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녀는 이 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며 그녀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즉각적으로 개입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리 줘봐. 통신 장비 결합에 서툰 이 하사에게서 수화기를 뺏어든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정확한 절차를 시연해 보였다. 질책보다는 가르침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체력 단련 시간에는 뒤처지는 이 하사의 옆에 나란히 붙어 뛰며 말했다. 호흡이 너무 빠르다. 보폭을 줄이고 페이스를 유지해. 시작부터 오버하면 완주 못한다. 그들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한 것은 한적한 주말 당직 근무에서였다. 행정반에는 타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이 하사였다. 저중위님,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서류에 고정되어 있던 한중위의 시선은 움직이지 않았다. 블랙만 마신다. 아, 제가 바로 타오겠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이 하사 근무에 집중하도록. 차가운 벽에 부딪혔지만 이 하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마음속의 질문을 꺼냈다. 중위님은 군 생활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매일매일이 긴장되고 솔직히 가끔은 무섭습니다. 그 말에 비로소 한중위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이 하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여기는 군대고 우리는 군인이다. 우리가 무섭다고 주저앉으면 우리의 가족과 국민들은 누구를 믿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교범처럼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군 생활 내내 스스로에게 되뇌었을 법한 단단한 신념이 박혀 있었다. 특히 여군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시선을 받게 된다. 역시 여군은 안 되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편견과 싸우려면 우리 스스로가 2배, 3배 더 완벽해져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일 틈 같은 건 없어. 이 하사도 그걸 명심해야 할 거다. 그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었다.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가 후배에게 건네는 피와 땀으로 체득한 생존 전략이었다. 이 하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잠시 후 그녀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중위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중위님처럼 단단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순수한 존경심이 가득 담긴 그 눈빛은 한유진 중위가 오랜 시간 둘러왔던 방어막을 아주 조금 허물어뜨리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행정반에서 업무를 보던 김민준 상병이 순간 고개를 들었을 정도로 그것은 낯설고도 의외의 풍경이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순찰 준비나 하도록. 한중위는 황급히 표정을 감추고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지만 행정반의 공기는 이전보다 확실히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2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다. 단순한 상급자와 부하를 넘어 서로에게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이자 자매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한중위의 가르침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애정이 담기기 시작했다. 이 하사의 밝은 에너지는 한중위의 강직함에 스며들어 그녀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병사들은 한중위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음을 피부로 느꼈고 덕분에 중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가, 이 온화한 부대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그러나 가장 밝은 빛은 종종 가장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법이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기점으로 2 사람의 견고했던 신뢰에 예측하지 못했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추석 연휴. 전방 부대에게 명절은 평일보다 더 지루한 시간일 뿐이었다. 휴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원은 생활관에 갇혀 하염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추석 당일 당직 사령의 임무는 한유진 중위에게 주어졌다.
명절까지 부대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최근 부드러워졌던 그녀의 신경을 다시 날카롭게 만들었다. 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 중대장의 아이디어 하나가 이 무료함과 긴장감을 깨뜨렸다. 전 중대원 13시 30분까지 활동복으로 환복 후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중대장의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에 병사들은 투덜거리며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1회 수색 중대장배 추석맞이 씨름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이벤트였다. 상품은 3박 4일 포상휴가증, 병장 상병 그룹, 일병 이병 그룹에서 각각 우승자를 뽑는다. 포상휴가라는 말에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귀찮음은 순식간에 승부욕으로 변모했고 연병장은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흙먼지를 날리며 치열한 경기가 이어지던 중 행정반에서 근무를 서던 이하늘 하사가 구경을 나왔다. 남자들의 힘과 기술이 부딪히는 원초적인 경기에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중대장에게 달려가 해맑게 외쳤다. 중대장님, 저도 한번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주변의 시선이 모두 쏠렸다. 중대장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그녀의 참가를 허락했다. 중대장님, 저도 한번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이하늘 하사의 낭낭한 목소리는 시끄러운 연병장의 소음을 순간적으로 잠재웠다. 모두의 시선이 이제 막 20해를 넘긴 앳된 얼굴의 여군 하사에게로 쏠렸다.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병사들 사이에서 그녀의 존재는 유독 맑고 깨끗해 보였다. 중대장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띄었다. 부대 단합이라는 명목하에 벌인 일이었기에 분위기를 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환영이었다. 오, 이 하사. 자신 있나? 삿바 잡으면 남자 여자 없는 건데. 재미있어 보입니다. 꼭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참가라도 시켜주십시오. 그녀의 순수한 열정에 주변의 병사들도 이하늘 을 외치며 응원하기 시작했다. 중대장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상대를 물색했다. 마침 첫 판에서 허무하게 패배하고 구석에서 구경만 하던 김민준 상병이 눈에 띄었다. 이 하사와 체격이 비슷해 보였다. 좋아. 김민준 상병 나와라. 신임 하사님께 씨름의 기본을 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한판 붙어봐라. 딴 다치게 하진 말고. 김상병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쭈뼛거리며 씨름판 중앙으로 나섰다. 간부, 그것도 여군 간부와 몸을 맞대고 씨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다. 이겨도 져도 찝찝한 그야말로 최악의 대진이었다. 하사님 살살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부탁드립니다. 상병님. 이 하사는 해맑게 웃으며 어설픈 자세로 삿발을 잡았다. 경기가 시작되자 그녀는 요령 없이 무작정 힘만 쓰기 시작했다. 으쌰. 기압을 넣으며 안간힘을 썼지만 김상병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등학생과 씨름하는 듯한 느낌의 실소가 터져나왔다. 주변에서도 웃음이 터져나왔다. 김상병은 적당히 힘을 쓰는 척하다가 스스로 슬쩍 넘어져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구경하던 행정보급관이 소리쳤다. 이 하사, 그렇게 무작정 당기기만 하면 안 돼. 상대 중심을 무너뜨려야지. 왼쪽으로 살짝 돌면서 상대 오른발을 내 왼발로 걸어봐. 안다리 걸기. 이 하사는 그 말을 듣고 번개처럼 기술을 시도했다. 김상병이 방심한 틈을 타 어설프지만 정확하게 다리가 걸렸다. 하는 순간 김상병의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갔다. 결과는 이하늘 하사의 승리. 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병사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환호했다. 이 하사는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동그래진 눈으로 넘어진 김상병을 바라보다 이내 아이처럼 기뻐하며 폴짝폴짝 뛰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김민준 상병님을 이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삭막했던 부대 씨름판은 졸지에 이하늘 하사의 씨름 교실로 변모했다. 상병장들은 저마다 나서서 이 하사에게 밧다리, 덕거리 등 다양한 기술을 알려주었고
놀라운 습득력을 보인 그녀는 연이어 몇몇 병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승패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기는 그야말로 명절의 축제였다. 연병장의 소란은 행정반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한유진 중위의 귀에도 들어갔다. 시끄러운 소리에 인상을 찌푸린 그녀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반 문을 나섰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병사들과 한데 어울려 흙바닥을 뒹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이하늘 하사의 모습이었다. 한중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녀가 이 하사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것은 군인으로서의 엄격한 자세와 병사들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하사는 계급과 직책을 모두 잊은 채 그저 천진난만한 소녀처럼 보였다. 한중위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냥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간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었다. 그때 한중위를 발견한 중대장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오, 한중위 마침 잘 왔다. 우리 이 하사가 씨름에 소질이 있어. 장교의 실력으로 한번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어떤가? 중대장의 가벼운 제안에 한중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직 근무 중입니다.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에이, 뭘 그렇게 딱딱하게 그러나. 명절인데. 잠깐이면 돼. 후배랑 몸도 좀 부대끼면서 친해지고 좋은 거 아닌가. 됐습니다. 차가운 거절에도 중대장은 포기하지 않고 병사들을 선동했다. 야, 너희들도 중위님이랑 하사님이랑 붙는 거 보고 싶지 않냐? 네, 보고 싶습니다. 병사들의 함성과 기대에 찬 시선이 일제히 한중위에게 쏠렸다. 이 하사 역시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위님, 저랑 한판 해주십시오. 그 순수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한유진 중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다. 여기서 거절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고지식한 상관이 될 뿐이다. 최근 이 하사 덕분에 겨우 쌓아 올린 유연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이 부대원들과 진정으로 융화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잠시 옷만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몇 분 후 활동복으로 갈아입은 한유진 중위가 연병장에 다시 나타났다. 168cm의 다부진 체격. 평소 꾸준한 단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몸은 이 하사의 아담한 체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 보였다. 누가 보아도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다. 병사들은 당연히 한중위의 압승을 예상했다. 중위님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지. 두 사람은 삿발을 맞잡았다. 시작 신호와 함께 한중위는 압도적인 힘으로 이 하사를 끌어당겼다. 그러나 이 하사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병사들에게 배운 대로 몸을 낮추고 중심을 지켰다. 한중위가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이 하사는 몸을 살짝 틀며 방금 배운 기술 중 하나인 밧다리 걸기를 시도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있던 한중위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다.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에 떴다가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연병장에는 1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잠시 후 정적을 깨고 병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우와! 이겼다. 이하늘 하사님이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은 극적인 장면에 모두가 열광했다. 하지만 한유진 중위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후배에게 그것도 힘과 기술의 상징인 씨름에서 단 일격에 패배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는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 판 더. 게임이 끝났음을 알리려던 중대장의 말을 끊고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즐거움이나 유희가 아닌 승부욕과 오기만이 가득했다. 연병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병사들은 방금 전까지의 환호성을 거두고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 하사는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저 중위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혹시 괜찮으니 잡기나 해. 한중위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두 번째 판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한중이도 신중했다. 하지만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그녀의 몸을 경직시켰다. 반면 이 하사는 긴장했지만 여전히 배운 기술을 구사하는 데 집중했다. 몇 번의 힘겨루기 끝에 또다시 이 하사의 발기술이 한중이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쿵. 두 번째 패배. 이번에는 환호성 대신 여기저기서 당황스러운 탄식과 침묵만이 흘렀다. 한유진 중위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굴욕감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인지한 중대장이 급히 둘 사이를 막아섰다. 자, 여기까지. 오늘 씨름대회 우승은 우리 이하늘 하사다. 다들 박수. 어색한 박수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한유진 중위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중대장을 밀치고 이 하사 앞에 섰다. 3세판이다. 마지막 한 판 더 해.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이 하사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중위님. 제가 졌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중위는 이 하사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어 삿발을 쥐어주었다. 하라고 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공포에 질린 이 하사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삿발을 잡았다. 마지막 세 번째 판. 한중이는 시작과 동시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 이 하사를 들어 올리려 했다. 으드득 뼈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러나 분노로 서두른 나머지 하체가 불안정했다. 그녀의 다리가 순간 풀리며 두 사람의 몸이 엉킨 채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먼지가 가라앉고 두 사람의 위치가 드러났다. 이번에도 역시 한유진 중위가 아래에 깔려 있었다. 3연패. 그것도 전 중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한 완벽하고도 무참한 패배였다. 한중위는 한동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이 하사가 걱정되어 중위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에 묻은 흙먼지를 신경질적으로 털어낸 뒤 손에 쥐고 있던 삿발을 이 하사의 발치에 집어 던졌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말도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뻣뻣하게 굳은 걸음으로 생활관 건물을 향해 사라졌다. 뜨거웠던 축제는 끝났다. 연병장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침묵과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한 불길한 예감만이 감돌았다. 한유진 중위가 던진 삿발은 흙먼지 위에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의 뒷모습이 생활관 건물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연병장의 그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터져나오던 환호성과 웃음소리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현실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와 그 중심에 망연자실 서 있는 이하늘 하사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40여 명의 병사들 뿐이었다. 축제는 끝났다. 아니, 파티는 끝났다. 이제 곧 날아올 청구서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었다. 자, 다들 그만 해산. 생활관으로 복귀해서 개인 정비하도록. 사태를 수습하려 애쓰는 중대장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병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하고 신속하게 흩어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명절의 즐거움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이제 우리는 모두 죽었다는 종류의 원초적인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씨름판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이하늘 하사는 여전히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무언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즐거웠던 놀이가 어째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한없이 다정했던 선배가 왜 저토록 차가운 분노를 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동그란 눈에는 어느새 굵은 눈물이 차올랐다. 하사, 이리 와봐. 중대장이 한숨을 쉬며 그녀를 불렀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냥 명절에 다들 좀 예민해서 그렇다. 한중이도 기분 풀리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나중에 잘 이야기해 볼 테니 너무 걱정 말고 어서 들어가서 쉬어. 그것은 진심 어린 위로라기보다는 이 사태의 원흉 중 한 명인 자기 자신을 향한 변명에 가까웠다. 이하늘 하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중대장도 그녀도
그리고 지켜보는 모든 병사들도 똑똑히 알고 있었다. 한유진 중위는 당직 사관실 문을 걸어 잠갔다. 창밖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되자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가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손이 분노와 굴욕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면대로 가 찬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다. 거울 속에는 흙먼지가 군데군데 묻고 눈가가 붉게 충혈된 낯선 얼굴이 있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것은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듯한 깊은 모멸감이었다. 그녀는 군인이 된 이래 단 한순간도 완벽을 추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나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장교라는 이유로 존경받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잠을 줄여 법규를 외웠고 비번 날에도 개인 훈련을 거르지 않았다. 그렇게 쌓아 올린 한유진 중이라는 이미지는 견고한 성체와도 같았다. 그런데 오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어쩌면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후배의 손에 의해 자신이 이끌어야 할 모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혔다. 이 하늘의 해맑은 웃음, 병사들의 환호성.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을 조롱하는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판단 회로가 끊어졌다. 이 하사의 행동은 더 이상 순수한 열정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의 근간인 상명하복과 위계 질서를 무시한 하극상이자 자신의 모든 노력을 비웃는 기만 행위였다. 감정적인 보복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쓰는 것은 스스로가 가장 경멸하는 삼류 장교나 하는 짓이었다.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정당한 무기는 바로 규정이었다. 그래, 규정과 원칙. 그것이야말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복수의 도구가 될 터였다.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낸 뒤 책상에 앉아 육군 복무규율과 각종 내규집을 꺼내들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까지 부대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한유진 중위는 공식적인 업무 외에는 누구와도, 특히 이하늘 하사와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그 침묵은 차라리 폭언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연휴가 끝난 첫날 아침, 마침내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날 아침 점호는 지옥 그 자체였다. 이전에 한중이가 날카로운 메스였다면 그날의 그녀는 모든 것을 분자 단위로 분해해버릴 듯한 전자현미경이었다. 일병 박철민. 방탄피 내부에 긁힌 자국. 즉시 교체하도록. 사유서 제출. 상병 이진우. 총기 멜빵끈 보풀. 군인에게 총기란 생명이다. 자기 생명을 이따위로 관리하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10회 구보 실시. 사소하다 못해 트집에 가까운 지적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연병장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병사들을 인솔하고 있는 이하늘 하사에게 향했다. 이하늘 하사. 네. 중위님. 부사관의 임무 중 하나는 병력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네 바로 뒤에 서 있는 김민준 상병의 전투화 코 부분 광택이 죽어 있다. 어젯밤 전투화 수입 상태를 직접 확인했나? 어제 저녁 점호시 확인했지만 미처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한중이는 싸늘하게 웃었다.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 부사관의 확인이란 건성으로 훑어보는 게 아니라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내 시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네의 안일한 생각 하나가 소대원 전체의 군기를 해이하게 만든다. 오늘 일과 종료 전까지 부사관의 지휘 감독 책임과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A사 용지 5매 이상 자필로 작성.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한유진 중위의 모든 레이더는 오직 이하늘 하사에게만 집중되었다. 이 하사가 작성한 모든 서류는 토시 하나, 문장 부호 하나까지 검열당했고 사소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몇 번이고 반려되었다. 그녀가 인솔하는 작업 현장에는 불시에 나타나 안전규정 미준수, 작업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심할서를 요구했다. 이 하사가 숨쉬는 것 외의 모든 행동이 지적과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다른 간부들이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섰다. 중대장이 직접 한중이를 불러 타일렀다.
한중이, 이 하사에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신임 하사인데 좀 봐주면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잖아. 한중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중대장님,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와 규정에 따라 부하를 교육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임 하사이기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추후 더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적용하고 있는 규정 중에 부당하거나 월권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명확히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완벽한 논리였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이라는 의심을 공적인 임무 수행이라는 철벽으로 완벽하게 방어했다. 규정과 원칙을 무기 삼아 공격하는 그녀 앞에서 중대장조차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병사들은 한중이의 분노가 언제 자신들에게 튈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근원인 이하늘 하사를 은연중에 피하기 시작했다.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와 엮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하늘 하사는 부대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했다. 한때 부대의 비타민이었던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날 밤 이 하사는 큰 용기를 내어 한중이의 독신자 숙소를 찾아갔다. 중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서 작업 중이던 한중이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용무가 있다면 내일 행정반에서 정식으로 보고하도록. 추석 때 일 때문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애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말에 비로소 한중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나는 이 하사의 업무상 과실과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공적인 업무와 연관시키지 말도록. 이제 그만 나가보게. 차가운 거절. 그것은 이 하사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선고와도 같았다. 한유진 중위의 숙소에서 쫓겨나듯 나온 이하늘 하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잠이 들면 한중이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하는 악몽을 꾸었고 아침이 오면 지옥 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한때 생기로 가득했던 얼굴은 창백하게 말라갔다. 훈련 중에는 집중하지 못해 아찔한 실수를 저지를 뻔한 적도 몇 번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사고를 치거나 스스로가 먼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다음 날 이하늘 하사는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중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중대장 앞에 서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부대 전출 요청서였다. 중대장은 놀란 눈으로 서류와 이 하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 하사 이게 뭔가? 자네 지금 진심인가? 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 이 하사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이 부대에서 한유진 중위님 밑에서는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무릎을 꿇고 중대장에게 애원하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눈물로 토해냈다.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중대장실의 두꺼운 문을 넘어 복도까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중대장은 복잡한 심경으로 눈을 감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시발점이 자신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명절날 재미삼아 벌인 씨름대회가 두 젊은 군인의 인생을 이토록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한유진 중위를 설득하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규정과 원칙으로 무장한 그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재능 있고 밝았던 한 명의 부사관을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다. 알겠네. 일어나게. 중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내가 대대장님께 잘 말씀드려 보겠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하늘 하사의 전출이 결정되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떠나야만 한유진 중위의 분노도 그리고 이 부대를 짓누르던 지독한 긴장감도 끝날 터였다. 이 하사가 부대를 떠나는 날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던 몇몇 병사들과 눈인사를 나눈 뒤 짐을 싣고 온 군용 트럭에 말없이 올라탔다. 그녀가 탄 트럭이 부대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까지 한유진 중위는 행정반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하늘 하사가 떠나자 거짓말처럼 부대는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한유진 중위는 더 이상 병사들을 사소한 이유로 닥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임무와 규율에만 충실한 장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부대의 공기는 결코 예전처럼 따뜻해지지 않았다. 이 하사라는 태양이 사라진 자리는 한중이라는 얼음이 다시 채웠을 뿐이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누구와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병사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동시에 연민했다. 그녀 역시 이 싸움의 승자가 아니었음을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한유진 중위도 전역을 앞두게 되었다. 그녀는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군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전역 신고를 위해 대대장실을 찾았을 때 대대장은 넌지시 그녀에게 물었다. 한중위, 후회는 없나? 그 질문에 한유진 중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한유진 중위가 전역하고 또다시 몇 달이 지났다. 부대는 새로운 간부들이 전입오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하늘 하사가 우리 부대로 다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전출은 임시 발령이었고 원소속 부대로의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병사들은 기쁨에 환호했다. 이제 정말로 예전에 밝고 활기찼던 부대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복귀 당일 병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하늘 하사를 기다렸다. 마침내 중대장의 차를 타고 위병소를 통과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다. 예전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얼굴선과 짧게 자른 머리카락.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한때 순수함과 호기심으로 반짝이던 그 눈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갑고 공허한 빛을 띠고 있었다. 단결. 하사 이하늘. 금일부로 원대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중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예전에 상냥하고 조금은 어설펐던 말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변화는 복귀 첫날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업무를 처리했고 병사들의 사소한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의 군기 지도는 과거 한유진 중위가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혹독했다. 김민준 상병. 관물대 정리 상태가 이게 뭔가. 내가 가르친 군인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오늘 밤새워서라도 다시 해놓도록. 박일병. 경내 구호에 정신이 빠져 있다. 군기가 빠졌다는 증거다. 오늘 내 동기들 전원 저녁 식사 후 정신교육 실시한다.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병사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도 따뜻한 격려를 건네는 일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한유진 중위의 유령이 빙의된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차갑고 냉혹한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스스로를 완벽한 군인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과거의 자신을 철저히 죽여버린 것처럼 보였다.
병사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하늘 누나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 앞에는 그저 이하늘 하사라는 이름의 완벽하지만 무자비한 지휘관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어느 늦은 밤 불침번 근무를 서던 김민준 상병과 그의 후임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유진 중위님이 그립습니다. 후임의 말에 김 상병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다. 그분은 적어도 원칙이라는 게 있었지. 무서웠지만 틀린 말은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하사님은 그냥 우리를 부수는 것 같아.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한유진 중위의 엄격함은 부대를 지키기 위한 강직한 신념이었음을. 그리고 그 신념을 무너뜨린 것은 결국 그들 모두의 어리석음과 방관이었음을. 부대의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하지만 그 누구의 마음속에서도 2018년 가을의 그 뜨거웠던 씨름판과 얼음과 불꽃처럼 달랐지만 한때는 서로를 비추던 두 여군 간부의 이야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게 되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